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다니는 게 취미인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요즘은 특수한 상황이라 여행을 전혀 못 다니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안 간 지도 벌써 햇수로 2해가 넘어가는데 제 인생 첫 여행을 가려고 하던 시절 만난 누님과의 일화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봅니다. 조금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는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군대에서 추천해준 책 중에 배낭여행 관련된 책이 있었고 되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때쯤이 아마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서 배낭여행을 다니는 게 워낙 유행이기도 했어요. 취업할 때도 이력서에 스펙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해서 경험 삼아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이 너무 좋았어서 지금도 틈만 나면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대에서 갓 전역한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경비는 알아서 벌어서 가라는 말에 일자리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돈이 조금만 생기면 친구랑 집 근처에서 술 마시는 데 탕진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대로는 돈을 모으지 못하겠다 싶어서 돈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죠. 돈을 모으려면 일단 매일같이 술 마시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을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을 찾아 거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공장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서 조금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처음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의외의 모습과 훈훈한 분위기에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24살이던 저는 공장이라고 하면 형편이 어렵거나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저보다 어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형이나 누나들은 물론 인자한 아줌마나 아저씨들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분위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쁘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물론 개 중에는 제가 오해하던 질 나쁜 부류의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무리로 지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리에 끼지 못하고 겉돌기 때문에 저와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다니던 공장은 희한하게도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보다 어린 남자들은 없었어요. 아마 다 군대에 있을 나이였으니 공장이 아니라 군 부대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누님들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줬어요. 남자들 중에서는 저 다음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저보다 4살이나 많은 형이었으니까 여타 다른 누님들 눈에는 막내인 제가 신경 써주고 싶고 귀여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장에서는 주역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야간 조일 때는 퇴근하면 온몸이 부러질 듯이 피곤했는데 공장 일에 익숙해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일이 끝나면 무조건 회식이었습니다. 저는 근육통에 아주 죽겠는데 체력들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돈을 모으겠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저도 노는 걸 좋아하는 몸인지라 회식에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누님들이랑 제 또래 여자들도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재미있는 술자리는 제 인생에 손에 꼽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아닌가 싶네요. 공장에서 제일 어린 남자인 제가 회식에 나와서 그런지 그 중에 연상의 여성분들도 종종 제가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 끼고는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들 말로는 원래 좀처럼 어린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신데 아마 저 때문에 참석하는 것 같다고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회식까지 참석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그녀는 그 연상의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돌싱, 그러니까 이혼을 한 누님이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5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1년을 채 살지를 않았고 자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이뻤습니다. 애도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 관리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 같이 보였고 운동도 다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유니폼으로 가려졌지만 멀리서 봐도 태가 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였으니까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목구비가 성형을 조금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눈부시게 이쁜 외모에 성형했다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에겐 그냥 이쁜 누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세상 어느 24살 한참 때의 청년이 자기가 돌싱녀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할까요? 회식에 종종 같이 참석하던 돌싱 누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두 눈이 가긴 했지만 저는 역시 제 또래와 어울리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힘든 근무가 끝나고 바로 회식으로 이어지게 된 날이었죠. 저는 마침 그날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교대 주기였어서 평소 때보다도 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야간 타임 근무였으니 그때야말로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는 절호의 날이었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첫날에도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나이도 또래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여자의 옆에 앉아서 호시탐탐 어떻게 저를 어필해볼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야간 조이던 그 돌싱 누나랑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됐어요. 나이차가 조금 나는 무리여서 같이 회식을 하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연상의 누님들이 술자리를 리드하니 평소면 1차에서 끝날 회식이 1차에서 2차로 그리고 2차에서 3차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량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누님들의 주량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주량이 저의 자랑거리였는데 여기선 저의 주량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잘해보고 싶었던 여자애는 언제 떴는지 3차 자리인 노래방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숙소로 돌아갈 타이밍만 잡고 있었는데 2차 때 엄청 먹었던 술이 반응이 오는지 정신줄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요때는 잠깐의 기억에 공백이 있기는 한데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난리치는 와중에 같이 일하는 형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제 주량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인지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즐거운 회식 분위기와는 다르게 저는 소파 구석에 기대 누워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뒤로 꺾여있는 고개를 들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돌싱 누나가 저를 꼬집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웬만큼 춥지 않으면 반바지를 입는 스타일인데 이날도 역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누님의 말에 아주 춥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놀다 보니까 뻗어있는 제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 같아서 뜨겁게 해주려고 왔다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누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누나가 입고 있던 외투를 제 다리에 덮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력으로 5분 10분 버티다 보니 어느덧 노래방 3차도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누나의 외투를 몸에 걸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 지칠 줄 모르는 영혼들이 4차를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월요일 야간 근무 중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개어낸 속을 비집고 바닥에 억지로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4차로 갈 사람들은 4차를 가더라고요. 알아서 숙소로 갈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돌아가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대답을 했는데 돌싱 누님이 4차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며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아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도착한 숙소는 제 방이 아니라 돌싱 누나의 방이었습니다. 술에 그렇게 취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잠깐 기억나는 게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차 안에다가 오바이트를 했는지 나에게 화를 내던 택시기사님의 모습, 그리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는 누나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찌어찌 정신을 차리니 제 방은 아니었고 돌싱 누님의 분주한 모습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바이트로 번복이 된 건지 따뜻한 수건으로 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던 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춥다고 느꼈었는데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누님이 제 옆에 같이 누워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누님이 저에게 잘 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누님의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침대 옆 의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는 누님의 말에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억울하다고, 미안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은 숙취 사유로 병가를 내고 그날 누님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누님과 저는 공장의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누님의 방에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렇게 5개월 정도를 누님과 같이 살면서 보냈습니다. 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 모여 공장을 그만두면서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저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겠냐고 물어봤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몇몇 나라를 배낭여행으로 다녀왔는데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누님 생각이 몇 번씩 나더라고요. 3개월 뒤에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누님은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면서 떠날 땐 언제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누님과 다시 어떻게 잘 해보려는 건 아니고 그냥 여행지에서 생각이 났을 때 몇 개씩 사놓은 선물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가끔은 여행을 가고 싶을 때면 그때 그 누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6살짜리 아들이 있는, 최근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남자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며 열심히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그 당시 사무직이었고 저는 현장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봉급 체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죠. 서로 부서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소개로 몇 번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했죠. 현장직은 파견 나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까지 나가 있거든요. 물론 파견 기간이 길수록 추가 수당도 많이 불어나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자친구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33살에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땐 장거리 연애도 참 달콤하게 잘했습니다. 편지도 써주며 기차에서 읽어보라고 했으니까요. 마치 군대에서 보낸 연애 편지처럼 그때는 아내 사진과 편지를 품에 넣고 다니면서 즐겁게 연애했어요. 원래는 파견직이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때만큼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저도 뭔가 확신이 생겼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의 청혼을 받아주더군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며 또 즐겁게 보냈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만 지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저희 결혼 이야기에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 모두 계속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처가 쪽은 처남이 하나 있었고 아내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총각이었어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좋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괜찮은 분들이셨고요. 나름 소박하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드디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속 파견직을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혼부터 떨어져 지내야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함께 지내며 최대한 붙어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장 중간거리쯤에 터전을 잡으며 시작을 했고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다 견뎌냈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니 정말 많은 게 바뀌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의 존재가 생긴 겁니다. 아내 친정 근처로 집으로 옮기고 제가 4시간 가까이 통근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에 버텼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가 근처로 다시 집을 옮기자 전 통근거리가 늘어나니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몸도 점점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결국 탈이 나서 다니던 부서를 재배치받았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태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니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지 저도 그때 처음 이해하겠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견직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생각해서 더는 가족을 끌고 다니며 이사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주말 부부가 되면 서로가 애틋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 있는 동안 초반에는 집에다가 자주 연락을 하고 또 매주 주말마다 올라갔어요. 제가 있는 공장에서 집까지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본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아이를 돌보고 다음날엔 집안 청소를 하고 장도 함께 보며 혼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그것도 점점 힘에 부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올라갔어요. 집에 가면 어느새부터인가 눈치가 많이 보이더군요. 1년 지나가면서 아내가 먼저 다음 주에 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푹 쉬라면서요. 그때부터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가 있을 공간에 다른 사람을 들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저는 그때 오히려 좋았어요. 평일에 고되게 일하고 나면 저도 쉬고 싶었으니까요. 주말에 집에 다녀오면 다음 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에 잠도 좀 편하게 자고 TV도 좀 보면서 쉬어야 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묵인했습니다. 그렇게 타지 생활이 2년 조금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지금 이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쓰레기였죠.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정리하는데 컵라면에 통조림에 냉동식품에 그때 문득 제 인생에 대해 되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족 문제도 있었고요. 다음날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족들과 지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런 문제를 아내와 의논해 보려고요. 근데 아내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악물고 매주 집에 갔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무조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젠 너무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제가 봐도 별로 반응도 없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이보단 더 대접받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많이 따라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와 식물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식물원 사진 정리하러 아내가 쓰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죠. 어떤 남자랑 둘이서 식당 같은 곳에서 서로 친한 듯 찍었더라고요. 한동안 멍하니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나길래 서둘러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언제 내려가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왜? 그 남자 만나기로 했어? 라고 되묻고 싶었어요. 아내는 툴툴거리며 저녁 준비하는 동안 다시 컴퓨터로 가서 그 사진들을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는 괜찮다면서 더 빠르게 차가 있어서 그것 타고 지금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웃더라고요. 아주 활짝 웃으면서 조심히 내려가라고 제 어깨를 토닥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이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보다가 나왔어요. 저는 계속 그 남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아내를 저렇게 웃게 해주는 게 무엇 때문인지도 참 궁금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집 근처에 숙소를 하나 잡고 방 안에서 제가 평생 해볼 수 있는 감정 변화를 다 겪었습니다. 허탈하다가 화가 나다가 제가 불쌍하다가 그래도 저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 입고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과 함께 나오더군요. 아들 얼굴을 보니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아들도 또 예쁘게 꾸며서 데리고 나왔길래 대체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잔뜩 꾸몄나 싶었는데 얼마 뒤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그 차에서 내리더군요. 활짝 웃으며 저희 아들과도 친분이 있는지 보자마자 번쩍 안아주는데 마치 가족 같았네요. 그때부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엔 동물원이더라고요. 평일이었는데도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알려줘야지. 저번에 식물원 갔을 때도 아무 말도 없더니 저 남자랑 동물원에서 오는 아내를 보자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엄청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밝은 모습이었는데 아들은 주름이 늘어 있었어요. 그 남자랑은 아직 친하지 않은지 혼자 겉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들 등을 떠밀며 그 남자와 친하게 지내려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태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몸이 다 불타버릴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러니 저 스스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의 그런 사진을 봤을 때도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슬프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복잡할 것도 없이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제 아들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바로 달려가서 정말 제 두 손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아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았죠. 꾹 참고 자동차로 돌아와 핸들을 붙잡고 1시간은 넘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 다시 좀 차분해지고 제가 놓인 상황이 좀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혼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었어요. 자료야 그때 그 컴퓨터 안에서 다 옮겨뒀었고 그때 바로 이혼을 못한 이유는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아이는 그게 아니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시간을 가져보면서 풀어보면 이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상간남과 저희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시가 급하더라고요. 당장 이혼해야 했어요. 이혼하기에 앞서서 상간남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경험해 봐야죠.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남자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좀 더 편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를 잘 모를 테니까요. 저희 집에 제 사진 하나 없던데 제 얼굴을 모르죠. 그렇게 한참을 그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도 있더군요. 저희 아이보단 어려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은 음식점을 부부가 하더군요.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를 따라서 집과 음식점을 왔다 갔다 하며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가 모였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 비우는 시간이 일정했고 그 시간마다 제 아내를 만났던 거였어요. 남자가 가게를 비우면 부인은 가게에 있어야만 해서 바람 피우기 좋았나 봐요. 자료들을 다 수집한 뒤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당신 짐 모두 챙겨서 아무 소리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할 거야. 아무리 내가 집에 없어도 그렇지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당당하게 피우는 거야? 덕분에 이혼이 쉽겠네. 내 아이 근처에도 오지 마. 이젠 평생 못 보는 거야. 지금 나는 바로 아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절대 붙잡지 마. 양심이 있으면 붙잡지 마. 알겠지? 그리고는 자고 있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본가로 내려가서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그 남자가 없는 시간대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증거물들을 사본으로 다 만들어서 들고 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 남자 아내 혼자 있길래 곧바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제 아내와 그쪽 남편분이 오랜 시간 만났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나는 이혼 준비 중이니 그쪽도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못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가게를 나왔고 멀리서 그 남자가 가게로 오더군요. 이제 그 남자도 제가 사는 세상에 오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때부터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처가 쪽이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저에게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우리 딸 한 번만 다시 걷어주라는데
그 모습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기에는 너무 많이 깨져버렸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양육권은 제가 받아왔고 친권까지 갖고 왔어요. 양육권 문제는 상간남과 아들을 못 만나게 하려는 게 많이 컸어요. 아이도 저와 지내고 싶어 했고 친권도 당연히 포기받았습니다. 그거 안 넘기면 처가 동네에 죽을 때까지 현수막 걸어놓고 혼자 시위하겠다고 벌금을 얼마를 내든 무조건 그런다고 제가 엄포를 놓으니 순순히 포기하더군요. 절대 아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고 전처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은 다시 빼서 각자 넣은 돈 나눴고 아내는 모든 걸 다 잃었다며 울고 소리치는데 누가 누구 때문에 잃었다고 저러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란 게 있었으면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죠. 원래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뒤로 전처에게 가끔 연락이 오면서 아이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 무시하고 있고 나중엔 번호도 바꾸려고요. 이사 문제만 끝나면 다 끊고 지낼 겁니다. 원래 살던 집도 팔고 저희 본가도 팔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지내려고 합니다. 직장도 이미 모두 정리했고 지방 내려가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 모시면서 지내려고 해요.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내와 다시 합칠 생각은 절대 없거든요.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시댁에서 일어난 대박 사건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시댁에는 남편과 도련님이 있어요.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아직은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특히 시어머니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시죠. 그에 반해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안 닮아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항상 이런 점을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범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덕분에 수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빼어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슈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자기의 관심 분야가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저 공부밖에 몰랐고 공부가 취미였던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공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시어머님께 맡겨버렸던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하물며 안경을 고르는 거 하나도 모두 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최고 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도 행시에 합격을 하고 고위 공직자의 길을 걸을 때까지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도련님에게 그러셨대요. 여자는 필요 악이다. 독이야 독. 절대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여자를 알기로 돌보듯 한다. 알았지? 엄마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너를 케어해주니까 엄마 말만 따라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엄마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 흔하디 흔한 미팅이나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학과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도 않고 동아리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더군요. 공부가 취미였는데 그런 것은 관심도 없었기도 했고 행여라도 쑥맥인 도련님이 요상한 계집애를 만날까 싶어서 시어머니가 그런 모임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도련님이 행시 합격을 하게 되고 어머님이 알고 지내던 친한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도련님 신부감을 물색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박봉인 공무원이니 이왕이면 돈 많은 집 딸인 며느리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집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도련님을 신랑감으로 홍보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의 여성과 소개팅을 받기도 했지만 아마 번번이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여자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도련님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고 지냈다는 결혼정보회사 대표 아줌마가 선만남을 주선하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저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딱인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마어마한 재력까지 나쁘지도 않은데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일찍 병으로 갔고 오로지 딸 하나라고 하더래요. 그 여자는 이혼녀이고 6살이나 연상녀이지만 연하남을 찾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혼했던 연상녀를 어리 도련님한테 소개해주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집안이 아버지가 한다는 사업체와 재산의 정도를 따져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결혼정보회사 대표 말씀이 아무도 모르는 그 여자 쪽 집안은 속사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비밀이라며 조용히 말해준 듯 했어요. 그쪽 집 비밀이 남자들이 명이 짧아. 아마도 모르긴 해도 유전 때문일 것 같던데. 그 여자 오빠만 봐도 그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가버렸고 그나마 그 여자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많이 아프다 그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도 그 핏줄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은 다 누구 차지가 되겠어. 결혼한 남자가 다 가지는 거야. 어때? 선 좀 보게 해줄까? 그 여자 전 남편도 어찌나 밖으로만 돌던지 술 좋아하고 잘 노는 남자는 딱 질색이래. 그 여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많은 것도 충분한 총각인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도련님과 그 여자와의 만남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젊은 나이에 고위 공직자의 길을 가는 도련님의 이력에 끌렸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곤 달리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한 총각이었으니 감지덕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도련님은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상과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런 엄마 같은 여자라서 많이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였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진행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혼수를 앞세워서 시부모님의 길을 팍 죽이셨죠. 저는 졸지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를 보게 되었고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았는데 동서는 4살 아들을 둔 엄마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를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그런 동서를 서방님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둘은 참 행복해 보였고 역시나 시어머니 말을 참 잘 듣는 서방님이 복을 받았구나 싶었어요. 동서는 서방님을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1부터 10까지 다 챙겨줬어요. 서방님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무슨 일이든지 동서 말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돈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최근까지도 며느리인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시곤 했는데 동서에게는 한 발 물러서 있더라고요. 동서가 데리고 온 4살 아들도 서방님이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서방님이 신경을 쓸 일이 없었기도 했어요. 실제로 서류상 문제라던가 결혼식 절차하며 모든 것을 다 동서가 알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방님은 몸만 딸랑 가지고 장가를 간 셈이었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개념 있는 시모 행사를 했었고 동서에게 잘했습니다. 저와는 많이 차별하셨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동서의 친정 아버지도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어머니,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높아지시면서 엄청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셨어요. 동서 친정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손뼉을 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좋아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친정아빠는 가난하니까 아프다고 해도 저렇게 좋아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욕실에서 면도를 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터라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어서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세상에 윤식이가 복이 있나 보다. 어제 새벽녘에 윤식이 장인이 새벽녘에 실려갔다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가자마자 전화한 거다. 너도 병원에 들러라. 알았지? 제가 듣기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 앞에서는 속도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자상한 시어머니처럼 하시더니 저렇게 검은 속내를 가지고 계셨다니 참 사람이 돈에 환장하면 저렇게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동서 친정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도했을 시어머니가 분명했습니다. 상속을 기도했을 테니까요.
그런 시어머니가 동서 친정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동서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한 것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와서는 서방님께서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옆에서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 병간호를 지극정성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에 기가 막혔었죠. 윤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병원 나오는 길에 의사를 만났는데 얼마 못 살겠다고 하더라. 그 많은 재산 어디로 가겠니? 다 너한테 갈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아들 앞에서는 속마음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며느리인 제가 옆에 있는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동서 친정 재산에 관해서 적어놓은 종이를 꺼내며 이 건물은 얼마짜리고 이 땅은 평당가 얼마이고 누가 보면 로또 대박난 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그러더라고요. 너 올해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올해 그 사돈이 죽으면 대박 아니냐? 아들 장가 한번 잘 보낸 걸로 이렇게 훌륭한 재테크를 한 것이니 그 재산 모두 다 받으면 그게 모두 다 우리 윤식이 거 아니니? 대박이다. 그때 남편과 아버님은 그래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며 입조심 좀 하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어때요? 우리 식구들끼리 있는데 일이 잘 풀려서 나도 한껏 기분 좀 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말해보겠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동서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 후에 시어머니는 서방님에게 물어봤죠. 재산 상속은 잘 마무리가 되었니? 사돈 어른 재산 모두 다 네 처한테 물려주고 갔을 거잖아. 전 잘 몰라요. 진희 씨가 알아서 했겠죠. 목숨을 갖다 판 듯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다시 서방님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었는지는 너도 그 속사정을 알고 있어야 되잖니. 뭐 어차피 진희 씨가 물려받을 건데 제가 알아서 뭐 해요. 변호사가 와서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만 해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셨다네요. 사인하라고 무조건 사인을 하면 어떡해. 자기 마누라가 하는 일인데 뭐 어떠냐고 걱정 말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만 동서에게 직접 물어봤던 모양이었어요. 얘야, 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상속받았니? 그래도 네가 자식이라곤 딸 딱 하나인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뜻밖에도 동서의 말에 놀라셨대요. 아, 어머니 그거요?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저 유산 포기각서 썼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꽤 되었는데요. 저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도 있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윤식이도 그렇고요. 돈에 미쳐서 살기 싫었거든요. 그 말에 놀라 자빠지면서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다시 물으셨어요. 다시 말해봐라. 뭐라고 했냐? 유산 포기각서를 썼다고? 미쳤니?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데 네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도 고상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싹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많던 네 아버지 재산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머니,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었는데 왜 어머니가 놀라시고 그러세요? 저희 친정엄마하고 아들한테 다 갔죠. 저희들은 포기해도 아까울 거 없어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니?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포기를 했다는 거니? 너 네 남편이 우습냐? 네가 네 남편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쉽게 유산 포기할 수 있었겠니? 라고 하시면서 분통을 터뜨리셨더군요.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다네요. 어머니,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을 포기했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애딸린 이혼 여인 며느리한테 어머니가 그렇게도 결혼하고 안달나시면서 잘해주더니 유산 또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돌변하신 거예요? 예, 닥치지 못해? 총각이 내 아들이 이혼 여에게 장가를 갔으면 그만한 걸 알았잖니? 그러면 반품해 드릴 테니까 아드님 데려가실 건가요? 저는 제가 받을 유산을 포기해도 내 아들한테 그 재산이 다 상속되는 거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데요. 어머니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재산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라도 빼앗을 것처럼 그러시네요.
만일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더라도 어머니 아들한테 동전 하나 안 줄 거예요. 그렇게도 동서에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약이 올랐는지 노발대발하며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애 딸린 이혼녀 주제에 감히 총각이 내 아들 데리고 살면서 염치도 없구나. 그러시면 아들 데리고 가세요. 이제 총각 아닌 아들로 장사해 먹기도 힘들게 됐네요. 그러는 동서는 서방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혼 선언을 했고 이혼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서방님은 시어머니에게 동서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길길이 날뛰었는데 시어머니가 서방님한테 그러셨어요. 넌 애 딸린 여자가 뭐가 좋으냐? 절대로 돈독이 올라서 너한테 재산을 눈꽃만큼도 주지 않으려고 별수를 다 썼을 거다. 자기 아들한테 유산을 몽땅 넘겨준 거 봐라.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지 않냐. 그런 독종이 어딨니? 너는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 하루아침에 시댁으로 쫓겨나온 서방님은 단호한 동서의 이혼 요구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죽게 되면 당연히 전 재산을 딸에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그게 서방님의 재산이라고 믿었었는데 너무 실망이 커서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동서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서방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최종 합의를 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서방님은 마마보이가 아니랄까봐 이혼하는 마당에도 시어머니를 달고 나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줬대요. 사실 유산 포기 각서를 썼다는 거 뻥이에요. 어머니 한번 떠보려고 사기를 쳤는데 그대로 믿으시는데 그 덕에 본심을 알았네요. 윤식 씨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것도 뻥이었었어요. 윤식 씨는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제 재산을 노리고 날 어떻게 할까 봐서 무서워서요. 그래서요 이혼한 거니까 윤식 씨 어머니를 탓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앞세워서 부잣집 사위로 재산을 넘보려다가 서방님은 하루아침에 쪽박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부자 며느리 덕에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